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정부는 올해 지급은 어렵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요소수 초기 대응과 관련해 김부겸 총리는 아프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재위에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놓고 여야와 정부가 충돌했습니다. 산자위에선 손실보상 제외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번 대선을 대장동 몸통,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며 사실상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본 청년공동본부장인 장경태 의원과 함께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 전국 이슈와 핵심 변수로 꼽히는 MZ세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중계방송 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600조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의 종합정책 질의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 공약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민주당은 재정 여력이 있다며 이 후보의 힘을 실어준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무리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예결위가 여야 대선 후보 공약에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쏘아올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지급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이 확대 재정 반드시 필요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의 매표 행위라며 반대했습니다. 원래 예산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추경 지금 11월 오늘이 8일입니다. 추경안 제출하겠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나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진짜 매표 행위의 대표적인 예일 수가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추가 세수가 10조 원 정도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엔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야는 손실보상 추가 지원과 관련해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원 지급 주장에 대해선 여당을 중심으로 재정 마련 방안이 없는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코로나 전국을 넘어야 된다. 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십니까? 그런데도 그냥 재정 건전성 타령하고 국가 부채 타령하고 무책임한 퍼주기는 우리 후세들에게 막대한 빚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가는 곳마다 돈을 퍼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두 대선 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요소수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이미 예견된 사태를 막지 못하고 악화시켰다는 건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아프게 반성한다며 여러 나라로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요소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건 정부의 늑장 대처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해 국내 수급난이 예견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고 사재기 금지 등의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재고 등 수급 상황 정부에 알려 좀 초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선제적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더라면 조금 상황을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의원들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과 같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차량이 요소수 수급 차질로 멈추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주문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보건, 위생, 안전,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한 차는 절대로 요소수 문제로 해서 서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대국민 약속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요소수 대란 우려에 당정도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요소수 문제에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당 차원에서도 요소수 추가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일단은 가장 가까운 중국에 10,000톤 정도 전후가 통관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풀어주면 일단 한 달분 이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자원 정책 전환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마땅한 대책 없이 매점매석 단속과 처벌이라는 통제 일변도 방침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측 실패로 위기를 자초해 놓고서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안정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를 내린 가운데 정부는 요소수 불법 유통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고했는데요. 오늘 기재위 전체 회의에선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기재부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산자중개위에서는 코로나19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을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기재위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과세 범위와 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 세금을 걷는 데 필요한 시스템 준비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연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논리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부처님께서 이렇게 반대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연기와 관련해서는 국회와 입장을 좀 같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은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과세를 1년 미루는 방안에 대해 이미 검토를 시작했는데 일각에선 정치권이 코인 투자에 활발한 2030 표심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여야의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징수 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고 과거에 여야가 합의해준 취지나 필요성을 보면 예정대로 과세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와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개정을 하겠다 그러면야 정부 반대 입장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과세가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를 유예하는 거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자중개위에선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봤는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실태 파악과 예산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원 제한 업종, 행정의 명령인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영업 손실을 이번에 많이 제외됐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신 여행업, 숙박업에 대한 대표적 사례 있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실태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영업이익 신고 시점이 아닌 업종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19년도에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시구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방식을 찾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남성 기업보다 여성 기업 피해가 현저히 높았다며 여성 경제 활동의 재고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스타트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를 펼쳤습니다. 또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1대1 회동과 정책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는데 윤 후보는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정치 세력 간 정권 경쟁을 넘어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는지 민생 경쟁을 하자는 겁니다.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가치, 그리고 비전과 정책, 그리고 실력과 또 실적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후보의 회동 제안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토론의 강점을 앞세워 윤 후보보다 자질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스타트업계와 만나는 등 정책 행보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은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처음으로 접수한 공직자가 관련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제도 도입을 비롯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는 막아야 한다며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 방향을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제거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시행을 하되 추후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위 이제 포지티브 방식으로 참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이 특정 부패 세력이 독점할 수 없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개발 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2030 청년 민심 잡기에도 주력했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잃게 된 건 집권 세력인 민주당의 책임이 없지 않다며 자세를 낮췄고 청년들의 기회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은 선대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원팀 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에는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과 함께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부패와의 전쟁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날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또 대장동만이 아니고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윤 후보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상희,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박 의장은 윤 후보에게 대화와 소통을 당부했고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의회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소통을 하게 되면 공감대가 넓어지고 공감대가 넓어지면 화합이 될 수 있다. 헌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고 의회 중심의 국정의 중심이 의회에 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튼 입법부를 가장 존중하는 그런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민의힘은 조만간 선대위를 출범시켜 2030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팀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은 해단식에서 이번 대선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겠다며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한 데 대해선 만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못 꺾는다며 이번 대선은 심상정과 윤석열의 대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털어도 먼지 하나 날 것 없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떳떳한 후보가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는 여영국 당대표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배진교 원내대표와 이정미 전 대표 등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심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망월묘역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득권 양당 후보들의 의혹에 대한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없이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대선 후보를 소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선 후에야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얄팍한 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갑, 경기 안성시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모두 4곳입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국회가 승자독식 구조 타파를 위한 개헌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합위는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국민 통합을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제언과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위의 제언이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과 의원의 의정 활동, 정당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이제 차이가 컸는데 특히 2030 젊은 지지층에 상반된 결과표를 이제 받아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월 첫째 주 주간 집계를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상승했고 민주당은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25.9%대 국민의힘 46%로 양당 격차가 20%포인트가 넘었는데요. 네.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2030 세대의 지지가 어디로 쏠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젊은 세대에서 크게 상승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을 지지한 20대는 한 주 전 조사에서보다 5% 이상 늘어서 50.8%로 과반을 넘겼고요. 30대는 2.9%포인트 상승한 41.8%였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은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요. 특히 30대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주 전에는 34.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이번에는 7%포인트 이상 떨어져서 27.6%로 조사됐고요. 20대는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18.1%만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대 지지율이 과반을 넘긴 국민의힘과 대조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뼈아픈 응답 결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낙관할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2030 세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온 홍준표 후보가 오늘도 선대위에 출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에 쏠린 젊은 층 지지를 온전히 윤석열 후보가 이어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의 화두가 2030 이제 표심인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 젊은 표심에 크게 흡인력이 있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2030 표심이 이제 앞으로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 같군요. 네, 이 오늘 여론조사 결과에서 2030 세대 지지를 받은 정당은 분명했는데 네. 그렇다고 대통령 후보가 전면에 나서는 대선에서도 2030 세대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그 향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2030 세대의 비호감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받아왔기 때문인데요. 네. 청년 세대는 과거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집값과 LH발 부동산 투기 논란 등으로 이 핵심 지지층인 청년들이 여당에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 2030 세대는 지난 총선에서부터 이번 대선도 보수 쪽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는 특히 홍준표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경선이 홍준표와 윤석열 두 후보가 민심 대 당심이란 프레임으로 맞붙었고 윤 후보가 당심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2030 지지층이 대거 탈당 메시지를 올리는 등 당 이탈 조짐을 예고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조사 기간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만큼 2030 홍준표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이탈했는지 여부는 담겨 있지 않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 출전하게 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2030 표심을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 대선전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2030 세대가 이제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것도 참 특이할 사항인데 어쨌든 이 본선 레이스 초반부터 2030 세대를 향한 이 구애에 두 양 후보가 이제 나서겠네요. 네, 이 상대가 명확해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네. 2030 세대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를 살펴보면요. 이미 연 200만 원에 달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며 청년층에 대폭 지원을 약속했고 공공주택을 청년에 우선 배정하겠다며 청년층 주거 문제도 파고들었습니다. 또 주식시장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소액주주와 개인 투자자 보호에도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 동학개미 운동에 대거 유입된 2030 세대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 직속에 청년 플랫폼 기구를 설치했는데요.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비전을 담겠다는 취지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젊은 층뿐 아니라 여성 표심에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형수 욕설 논란과 여배우와의 스캔들 등 이 후보의 도덕성 관련 이슈는 여전히 여성 표심에도 악재로 꼽히는 대목입니다. 네,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떤가요? 네, 20년 이상 이 검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권위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 사실 젊은 층과 가깝게 소통할 것 같은 느낌은 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윤 후보 이 정치권에 입문한 뒤 친근감을 주고 청년층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토리의 SNS를 개설했는데요. 하지만 개 사과 사진 논란이 크게 번졌고 결국 이 SNS를 폐쇄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만큼 윤 후보가 어떤 식으로 2030 세대와 소통해 나갈지 그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2030 세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점심 회동을 하며 원팀을 강조했고요. 청년의 날 행사에도 적극 참석해서 본선 레이스 초반부터 청년층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공정한 법 집행과 양성평등 실현, 공정한 입시와 취업 보장,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등 이 청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검사 외길을 걸어오며 정권 교체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와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로 집권 여당의 입법 지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이재명 후보. 이 앞으로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2030 세대 표심을 얻기 위해 어떤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전국에서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예능감마저 1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서 예능감과 시원함마저 1등이라며 추켜 세웠는데요.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정치 풍자로 유명한 웹예능 SNL 코리아에 출연했다며 역대급 난이도의 밸런스 게임에 참여해 그동안 출연했던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능감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네네. 성남시장 5번 하기, 대통령 꼴랑 1번 되기.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네. 선택을.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사모님과 또다시 결혼하기, 대통령 되기.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방금 조금 기계적으로. 네, 안타깝게도 제 아내는 다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이어진 질문에서도 쿨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휴가 중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아수라 중에서 하나만 본다면? 이란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미 둘 다 봤다. 아수라가 더 재밌었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는 이 후보를 둘러싼 여배우 스캔들의 주인공인 배우 김부선 씨가 출연한 작품이고,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안남시를 배경으로 안남시장의 비리를 다루는 내용인데, 최근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서 이 후보를 비판하는 측에서 자주 언급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물에 빠진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중에서 누구를 먼저 구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서 정치 구도를 생각한다면 이 전 대표님을 먼저 건져드려야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직구준 양자택일 질문을 웃음으로 받아내면서 대중적인 시다감을 높이는 데 조력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좌우할 캐스팅부터는 MZ세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이재명 후보 역시 2030 세대에게 친숙한 웹 예능에 출연하는 등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자신의 숨겨진 예능감까지 뽐낸 이재명 후보 전략, 과연 MZ세대 취향을 저격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물 건너간 깐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 그 후유증으로 본선 시작부터 원팀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내 역할은 끝났다며 선대위 불참 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이 오늘은 이번 대선을 비상식 대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대선 불참의 당위성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분 중 지는 한 사람은 감옥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이라며 비리 혐의자끼리 대결하는 비상식 대선이 돼 안타깝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홍 의원의 대선 불참 선언에 이은 이 같은 쓴소리에 일각에선 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홍 의원은 자신을 열정적으로 지지해준 2030 세대를 겨냥,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놔서 신당 창당의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창당이니 무슨 뭐 이런 당내 세력판이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나간 이야기이고 젊은 세대 정치 참여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지 지금 대선 국면에 있어가지고 뭐 독자 정치 세력화를 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홍 의원의 선대위 불참 선언으로 당내 화합, 내부 봉합이 과제로 떠오르자 윤석열 후보는 서둘러 홍준표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홍 의원을 깍듯하게 선배님으로 높이면서 이제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고 강조했고요. 홍준표 저격수로까지 불렸던 하태경 의원은 오늘 홍 의원을 정치 천재로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룰이 만약에 여론조사 100%였으면 홍 후보가 정식 후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고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 천재성이 있는 분이에요. 소위 뭐 지니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는 홍 후보를 좀 정치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유증에 이어 선대위 구성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의힘의 화학적 결합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제1야당 대선 후보 확정으로 대선을 향한 여야 후보들의 운명의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원팀 숙제를 안고 출발한 윤석열 호 본선 시작부터 험로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1대1 그 정책 토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 후보가 이제 즉답을 피했는데 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또 매주 그 정책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1대1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점 자체가 원래는 후보 등록 이후에 그래 토론회도 하면 6번 정도 거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다른 후보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윤석열 후보와의 1대1 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사실 좀
의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적절치 않다. 특히나 김동연 전 부총리도 아마 그 송영길 대표를 통해서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재명 후보가 그에 대한 수락을 하지 않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죠. 양자 토론을. 근데 그것도 아직 확답을 주지 않으시면서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해서 제안한다.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경선 후폭풍이 심상치가 않은 모습인데요. 고배를 마신 홍준표 의원이 마이웨이를 박았고 2030 세대 탈당 러시 또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 선관위에서 활동을 하신 만큼 이러한 경선 후유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경선 후유증은 어느 정도 상수라고 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그 2030 세대가 탈당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당내 정책으로 보완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것을 누구 탓 후보에 대해서 특정 후보가 됐기 때문에 탈당한다 이런 식의 시각화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게 후보자로 선출된 분이 특정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2030이 반발해서 탈당한다 이랬으면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되지만 이것은 이제 투표를 한 것이거든요. 투표를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가 됐다 그래서 탈당을 한다. 사실은 더 입당을 해야 돼요. 입당 러시가 있어서 플랫폼을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국내 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더 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걸로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그 선대위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중마고인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선임을 했는데 그렇다면 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른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는 조언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중도 확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역설해 오셨기 때문에 윤 후보도 중도 확장하고 용광로 선대위라는 개념을 어필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선대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의 여러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선대위 구성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의 이제 선대위 합류 여부도 여러 가지 역학관계하고 얽매여 있잖아요.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그렇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의원 내각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과를 통해서는 대통령 임기 2년 후에는 2025년에 내각제 개헌을 하자 이런 식의 약간 그런 취재 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해서 어떤 공통분모가 도출된 이후에 두 분 간의 선대 구성 관련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 사진 저한테 주세요. 찍어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야 대선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후보들 간의 본선 대결이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 대결 구도가 뚜렷해진 첫 주말. 두 후보의 키워드는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은 민주당 선대본 청년공동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 방송에서 이제 활약이 대단하신데 네, 저희 감사합니다. 그 뉴스엔에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그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 전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야당의 이제 최종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경선이 굉장히 이제
뜨거웠습니다. 역대급 이제 투표를 기록했는데 먼저 윤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 민주당 입장에서 그 솔직히 바라던 원하던 그런 후보였습니까? 아니면 예상하던 후보였습니까? 일단은 역대급 흥행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흥행 참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전체 당원 수가 56만 명인데요. 그중에 36만 명, 63% 정도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20만 명 선거인단 중에서 68%, 150만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선거인단으로 모집해서 더 큰 인원이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과 네. 더 적은 인원이 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흥행 좀 참패였다고 보고요. 또 이 찻잔 속 태풍이었죠. 이 2030이 많은 이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면서 입당을 했지만 사실 50대, 60대, 70대의 당원 비율이 65%입니다. 20대, 30대, 40대 전체 인구의 50%가량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당원 수에서는 35%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이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약했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윤석열 후보를 제가 뭐 공세하고 싶거나 홍준표 후보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이 장모님께서 어떤 이 양평 땅을 사셔서 개발이익을 800억 정도 얻었거나 혹은 홍준표 후보의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했거나 이런 의혹들이 없기 후보. 때문에 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저희 더불어민주당 뭐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홍준표 후보를 너무 엄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래서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저희는. 다만 홍준표 후보는 어찌되었건 별다른 의혹이 없었고 윤석열 후보는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이 민생 현안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노동 이슈에 대한 이해도 혹은 뭐 역사 의식까지 예를 들면 민생 같은 경우는 뭐 청약 통장도 모르고요. 노동 이슈 뭐 주 120시간 노동하라고 하는데 하루에 20시간씩 주 6일을 일해야 12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도 구분 못하는 이한열 열사를 부망쟁의 열사로 인식하는 이런 역사의식의 오류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뭐 바라지 않아도 본인이 일일 일망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다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억울하네요, 저희는. 원하던 상대가 지금 링 위에 올랐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와주셔서 뭐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홍준표 의원 낙선 후에 2030 세대들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이 깐부라면서 그 내민 손을 또 윤 후보의 손도 사실상 뿌려쳤습니다. 깐부라고 또 그 윤석열 후보가 손을 또 내밀었는데 홍 후보가 뿌리쳤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두 번째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패착은 이준석 당대표 패싱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이 호남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호남 일정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를 할 사람이 당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입당한다. 이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패싱이 발생했습니다. 이 선대위원장을 모실 때 당대표와 물론 만나서 논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기로 논의가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먼저는 선대위 구성에 앞서서 이 경선을 함께 치른 후보들 간의 결속, 원팀 논의 이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그 뒤에 이 선대위 인선이 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면 저희도 뭐 원팀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있었긴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후보 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서른 의원님이든 여러 박광원 의원님이든 뭐 등등 이 의원님들을 선대위로 결합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전혀 이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패싱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선대위 구성 원칙에 맞지 않다. 순서와 과정,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윤 후보 대권 가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30이 방금 제가 이 당내 구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라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홍준표 후보조차 끌어안지 못했다는 점, 또 이번에 이 경선 과정에서 보셨듯이 이 민심과 당심이 많이 달랐습니다. 뭐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뭐 당심이 민심을 따라간다는 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선 10% 이상 이기고 당심에서 22% 사실 지면서 전체적으로 한 6% 정도 졌거든요. 만약에 뭐 민심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220만 명 중에 70만 명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당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국민의힘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처럼 당심과 민심의 비율이 뭐 7대 3 정도였다. 그럼 저는 결과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토론 매주 하자.
아니면 이제 적어도 이제 뭐 매주 한 번씩 뭐 정책적인 뭐 토론을 하든 한번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 직답을 이제 피했습니다. 좀 아까 윤기찬 법률부위원장 말에 이제 그 어감으로 봐서는 아마 이제 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제안이 어떻게 뭐 좀 기선 제압으로 봐야 될까요? 이루어지기 두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래도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수습당원 아니겠습니까? 수습사원이 MBC 입사한 수습사원이 MBC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3개월짜리 당원이 당이 없어져도 된다 이런 당 이렇게 표현하면 대단히 그건 뭐 신뢰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1일 1망원이라고 표현했듯이 뭐 청약통장부터 해서 주 120시간 뭐 제가 더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뭐 선발 노동은 아프리카 노동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없다. 그러면 검사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시던지요. 그런 여러 가지 이 1일 1망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민생 현안과 노동 이슈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의식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서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요즘에 또 청년 정치가 하도로 떠올랐는데 사실 그 이전에 청년 정치인 하면은 우리 장경태 의원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선대본 청년공동본부장을 맡으셨는데 이게 좀 사실상 어려운 자리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2030 세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데요. MZ세대로서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뭐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 관련된 정책이 306개 23조 8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9년부터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코로나 상황에서 2030 세대의 가장 직격탄을 맞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의 소득이 유일하게 전 세대에 걸쳐서 소득이 늘었지만 20대만 줄어들고 있고요. 30대의 소위 실업률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혹은 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 이 대한민국의 비전과 철학 어떤 후보가 더 잘 말씀하실지는 저는 2030 세대가 아직은 좀 유보적 성향이지만 차차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지 고르실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저희도 저희 청년본부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뭐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30 맞춤형 공약으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후보가 이제 청년 세대에 인기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아직은 낮다는 말이 유보적이다. 더 이렇게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선에서 청년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이번 대선의 관건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주말에 의원님 지역구죠. 동대문구에 그 청년 공유 주택을 이제 방문을 했고 의원님도 이제 거기 함께 참석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11월 5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에 11월 6일 날 첫 거의 공식 일정으로 이 소위 저희가 아무래도 좀 약할 수도 있는 부동산과 청년의 이슈가 함께 결합된 이 동대문에 위치한 다행히 제 지역구라서 사회주택으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청년의 주거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높아진 상황에서 이 좋은 이 주거 환경,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후보께서 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방문해 주셨고요. 뭐 제가 이제 워낙 사회주택이 좋아서 여러 가지 사회주택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 테라스도 잘 돼 있고요. 공유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 뭐 주방 공간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제가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장 의원은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좀 혼났습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더 어려운 청년들이 가셔야죠. 네, 저는 더 고생해야 될 직업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아까 그 농구장이 나왔는데 저기 청년 공유 주택에 있는 시설인가요? 네, 다양한 체육 시설도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여당의 그 민주당의 선대본 청년 공동 이제 본부장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그 역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아직은 개봉 박두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20대, 30대를 정말 어렵게 살아온 청년입니다. 저 또한 평범한 청년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말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실 청년 공약을 가지고 또 함께 청년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대개혁 기치를 올렸죠.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꼽았습니다. 아직 이게 당론으로 채택되진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국토위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또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전 이번에 좋겠습니다. 국토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항상 공공개발은 하지 말자고 하면서 공공개발 개발이익의 환수 이 정도 했냐고 하시고 민간개발하자고 주장하시던 분들이 민간개발에 왜 개발이익을 이렇게 많이 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여야가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도시개발법까지도 함께 여야가 공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법안 소위를 거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택지개발법의 총사업비 개발이익에 이 캡이 6%로 쌓여 있는데 저희가 오히려 이 도시개발법은 캡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0%로 발의를 했었는데 뭐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6%로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국토위에서 제발 좀 논의 좀 해주십사. 그동안 국감 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국토위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화천대유 TF 이제 소속이신데요. 대장동 의혹의 이제 핵심 3인방으로 이제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야당은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예금보험 공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제 화천대유 TF에서 2015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이 부실 대출로 그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대검 중수이과장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네. 왜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PF가 다들 부실 채권 중에서 하필이면 이 700 총사업비가 700억인 용인사업지구나 총사업비가 400억 정도밖에 안 된 순천지구는 다 수사했으면서 총사업비가 1,800억에 달하는 대장동은 왜 수사 대상에서 뺐는지 저희가 부산저축은행 검사 수사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것들 다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 뺀 이유가 혹시나 뭐 박영수 특검 때문인지 혹은 그 다른 또 제3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0%는 공공이 그 개발이익을 가져갔고요. 사실 뭐 정확히 따지면 55%지만 그 나머지 45% 민간이 갔는데 그 민간에서 나온 이 소위 뇌물, 횡령, 배임 등이 결국 누구에게 갔느냐? 곽상도 의원 아드님에게 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성남도시공사에서 나온 돈이 뇌물로 쓰였다. 그러면 그 성남도시공사 사장님의 문제겠죠. 그런데 이 화천대유에서 나왔는데 이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누구냐를 밝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검찰 수사의 칼끝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차근차근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라 봅니다. 네, 또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정부도 난색을 표했지만 당 내에서도 좀 시끌시끌한 분위기인데 실제로 당 내에서는 또 어떤 분위기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시끌시끌하진 아직 않았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올해 이제 내년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좀 이 의견과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 여러 가지 이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의 아픔을 보다 보면 이거는 뭐 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만큼 이분들이 한가하거나 여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 여건이 다른 뭐 이태리나 프랑스, 영국 60%, 70%, 80% 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두텁고 넓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고 이제 딱 4개월 남았습니다. 네. 민주당, 야당 모두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오늘 출연하시면서 못하신 말씀이 있다거나 이 말씀 꼭 하고 싶다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역사의식과 민생 현안을 잘 아는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평범한 사람들도 희망을 꿀 수 있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개의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천만 개의 꿈 하나도 정말 서운하지 않게 정말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방송 앵커에 대한 욕심은 없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네. 정치만 해주시길. 제가 외모와 이런 게 다 떨어져서. 정치만 해주시길 저희가 불안합니다. 네. 저희가 설자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대선 전국 이슈 그리고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른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국이 강풍을 동반한 비로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크게는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4도, 광주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초겨울 추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뉴스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